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5일입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어, 어제 그저께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악화돼 왔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처럼 음, 어차피 이거는 예측된 바이고 어,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어젯밤에 좀 약간 황당한 일을 겪었죠. 사실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우연히 제 다음에 있는 다른 걸 검색을 하다가 연관 검색어로 제 이름을 이제 검색을 눌렀는데, 음, 위키피디아인가? 거기서 어, 제 양력과 소개가 수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근데 어,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 제가 주운 것도 아니고, 음, 제가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제 양력하고 예, 어떤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놨는데, 엉뚱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수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대충 누군지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제가 다른 프로파일러들, 자칭 프로파일러들 아니면 가짜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를 떠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범죄 전문가들을 비난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다시 또 바꿨고요. 어,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신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어, 내가 할 수 있는, 배상훈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배상훈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 쓴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범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도 타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한 번만 바꾸고, 또 계속 얘기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별 신경 안 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환자들은, 그리고 환자와 범죄자들은 상대 안 합니다. 아, 음, 요즘 신천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겪으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실제로 저는 꾸준히 종교 경찰,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혹은 종교를 위장해서, 종교를 통해서 어,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고통을 가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그런 존재들을 음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일종의 사이비 종교 혹은 종교의 외피를 쓴 범죄자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민주주의 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개방성이라든가 무한한 어떤 뭐 이런 방종이 아닌 거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걸로 툭 튀어놓고 저기 놔놓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무슨 뭐 거대 정당 중에 하나가 위성 정당 논란이 있죠. 기본적으로 위성 정당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민주당의 일종의 덜 떨어진 등신 같은 그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갖고 하는 그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만들 생각이었으면은 애초에 총선의 패배도 감내할 정도로 제도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든가 충분히 이제 위성 정당이 예측이 되고 민주주의 적들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방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대처를 못했다. 그건 무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 다른 부분은 민주주의 적들이 그런 걸 악용한다고 해서 악용하게 되면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그것을 방지하기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쪽에서도 위성 정권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일종의 이 사례로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종교의 자유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은 그 절대적이라는 것이 무한 방종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루밍 또는 심리적으로 착취하고 그를 통해서 고통을 재산을 뺏고 그리고 바깥은 결국은 종교의 자유라. 결국은 지금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종교의 외피를 쓴 존재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참혹하면은 수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성 종교의 거대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부터 시작해서 뭐 기성 종교에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지금 기성 종교라고 하는 막 엄청나게 큰 종교들 보세요. 그 비리들 또 그로부터 얻어진 막대한 이득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정치 권력을 만들어낸다고 지들이 자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사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차단한 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로 누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 내 이면에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의 천국
종교 사기꾼, 종교 범죄들의 천국이 된 것은 결국은 지금에 있는 거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 여러 가지 종파, 불교 또 여러 가지 종파들의 근본적인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개혁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근데 그것을 노출하기 싫고 수사받기 싫으니까 결국은 종교 예필을 써서 그냥 눈 감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이 거기에 빌붙어 갖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사이비 종교들은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 보통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종교 경찰, 이게 종교 조사국이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종단 대표들이 합의를 통해서 그들과는 독자적인 별개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왜?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 내 그 벌어지는 일들, 개신교 내 벌어지는 일들, 천주교 안에 벌어지는 일들, 기존 경찰, 검찰, 하지만은 그런, 흔히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접근이 안 돼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종교인 과세도 지금 후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신천지 부분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전부터 계속 신천지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은 아니다, 우리 일은 아니다 해서 뭐 애써 외면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들을 속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할, 공동체를 붕괴할 그 엄청난 그 암덩이로 성장한다는 것. 지금 이 사태의 전 결국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남의 종교에 기승하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일각이 얘기하는 것처럼 옴진리교처럼 사회를 극단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 교세를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이른바 우한에서 벌어진 코로나의 그 감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매우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내에 퍼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낭설이고 결과적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사태가 불거지고 문제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예방을 하거나 확진을 그러니까 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명단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공개한다고 했다가 이미 다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뭐 교주는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즉 말하자면 청도 대남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에 스며들어갔고 그런 소위 말하는 추스꾼 행동을 얼마만큼 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센터라든가 이런 소규모 모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하고 보안을 조건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하루가 급한데 지금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가 얘기하는 4주 내에 종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은 수천 명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지하철 앞에서 뒤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침이나 뭐 이런 거 쭉 붙이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예? 버스부터 시작해서 맘만 먹으면 수천 명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수만 명이 노출된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천 명을 놓치면 수백 명 걸리고 수만 명을 놓치면 적어도 수천 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신천지 교주가 나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행동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을 결국은 붕괴시키는 공격자의 모습. 마치 옴진리교의 교주가 샤린을 지하철에 뿌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인간 바이러스 배양, 인간 바이러스 살포기를 전국에 다 뿌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결국은 신천지, 제가 추정하건데 아마도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교인들이 이 대남병원, 그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든 그 과정에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고 그 사람들이 이 1000명의 예배를 통해서 또 감염을 시켰고 그 1000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들을 또 감염시켰고 그들 중에 그 교청회장이 있고 그 옆에 있었던 심재철 뭐 전희경이나 지금 뭐 음성 나왔지만 이런 거고 지금 국회가 폐쇄됐고 이거죠.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것이 고의성이 없다.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이만희 교주께서는.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우한에서 저 사태가 벌어지면 본인이 알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고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금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하는 추세예요. 동국 삼성 중에 하나는 아예 차단됐고 뭐 곳곳에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사람 내쫓고 있고 그래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신천지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겠죠. 즉 기존에 있는 그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아니면 그 무너진 것 속에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오냐면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들을 차단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 업무방해 그거나 아니면 기껏해요. 각 개인에 대한 300만 원, 300만 원 이 사람들 내고 말죠. 그러진 해서 벌어질 수 있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국가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이 피해는 누가 즉 민주주의 시스템을 설계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할 때는
최대한의 어떤 자유는 보장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 프로파일러로서 항상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완전 시스템 문제 얘기하고 경찰, 검찰에 대한 욕하고 뭐 싫어하는 사람들 존재하죠. 많을 겁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막 깊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벌어요. 지금 하는 것도요. 돈 안 되는 일이에요. 돈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떠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사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시스템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자칭 프로파일러, 가짜 프로파일러들은 거의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고 뭐 아주 이런 사건 착착 해결하는데 실제로 사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접근할 때 시스템이 엄청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스템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게 나온 어떤 결과는 사실은 왜곡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 사건의 결과를 믿지 않는 거고요.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라든지 결과를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음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 4주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좀 회의적이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구가 봉쇄가 됐습니까? 청도가 봉쇄가 됐습니까? 봉쇄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왜? 대한민국같이 좁은 나라에서 뭘 봉쇄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량과 사람 이동을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천지 교인들 9천 명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자가 격리한다고 하는데 그 자가 격리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안에는 콕 박혀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대구 바깥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바이스 퍼뜨리는 사람들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결국은 사실은 대구 붕괴 이후에 대구에서 막지 못하는 대구 이후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 이후는 인제 거꾸로 해야 돼요. 지금은 걸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인데 저는 어 이 상황이 오늘이 25 일인데 27일 8 일까지 가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무로큰 대구를 선언해야 된다고. 즉 그다음부터는 어 대구에서의 중증 환자들 치료 그리고 나머지는 일종의 계엄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든가 어 준위수령을 선포하는 한이 있어서 이동명령, 2 주간의 이동 금지 명령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정지시켜야죠. 경제활동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동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중증 환자들은 치료하고 그 치료는 이제는 어 각 지자체에서 자원을 배분받아서 그 지자체에 있는 군 부대 병력, 경찰 병력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가 뚫리면은 그 대구가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이는 너무 늦는 거죠. 그때는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브로큰 대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살릴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난처하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모두가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2주간의 경제활동 정지, 이동 정지, 그리고 구획 분립. 구획 분립이라는 것은 교통 이동 정지. 다만 에너지 이동만, 최소한의 에너지 이동만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군대가 통제하거나 아니면 경찰 병력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가장 문제는 서울 같은 데에서의 이 구획 이동 금지 같은 형태인데, 이 구획 이동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버릴 곳은 버린다는 의미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비상기획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비상기획부서 같은 데서는 계획은 다른 계획, 전쟁 수행 계획은 있지만 이건 전쟁에 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에너지 통제하고 물가 통제하고 자원 통제하고, 지금 이각 생산 공장, 즉 최소한의 이 식료품, 의료품, 그리고 이 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의 몰수, 잠정적인 몰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기,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늦으면 이제 집에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늦기 전이라고 하면 2월, 3월, 3월 첫 번째 주 넘어가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2월 29일 정도에 2주 이동 명령을, 금지 명령을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약 한 3월 8일이라든가 정도에 까지, 이 정도까지. 그때쯤이면 대충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금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히 지금 거대 야당은 뭐 극구 반대할 거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대구가 저 정도라고 보면은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 변곡점에서 이쪽 변곡점을 지나거나 저쪽 변곡점을 지나는 둘 중에 하나일 때, 하향 변곡점이면은 지금 이대로 잡히지만, 그렇지 않고 상향 변곡점일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저도 상향 변곡점, 확진자 상향 변곡점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은 되는 일도 아니고, 음, 제가 너무 힘들고 무서운 말씀을 드렸지 모르지만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좀비 영화 보시잖아요. 좀비 영화. 그 좀비로 변한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좀비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 좀비를 불태우고 묻어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감염됐으면. 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요. 통제력, 통제력이 상실되기 전에, 어, 통제력이 상실되기 전에 받기를 바라지만은, 어, 그, 결국은 우리의 시스템이 이런 위기 시스템에 견딜 수 있는가? 일종의 시험되기도 하지만, 시험대라고 해서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전쟁 상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료품 공급 끊어지고, 자원 끊어지고,
에너지 없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데 3일 굶은 다음에 배고픈데 도둑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을 해야죠. 결정.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 연기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면서 뭐 그래도 삶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 군대 그래서 제 걱정인 게 그거예요. 군대 내에서 군대에 있는 애들이 참 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게 늦다는 게 이런 거죠. 코로나 이 대응을 하는데 부대마다 다 달라요. 부대마다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통일된 지침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못 내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명령은 내리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사실은 정의화되어 있지 않고 이 당나라 군대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이 정도는 최소한 바이러스전, 생물학전을 대비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연합뉴스가 여러 장병들한테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일선 부대에서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 격리, 예방 지침 등이 없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 격리하라, 격리를 또 어떻게 하라, 격리의 방법은 또 모르고 또 이게 이 격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간부니까 봐주고 장병이니까 격리하고 이게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작전, DMZ 작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뛸 때는 써야 되나 뭐야 되나 이런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똥별들을 싫어하는 게 국방부 내에 있는 똥별들, 합참 내의 똥별들, 소위 말하는 진짜 지가 별인 줄만 알지 그 위기 상황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전문성도 가지지 않아요. 총은 누구나 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잖아요. 칼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싸움 하는 걸 전쟁으로 생각하는 건 칼제비인 거고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총을 진 쌈꾼들은 있는데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은 우리 군대에 드물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전쟁 중이에요. 전쟁. 바이러스 전쟁. 전쟁 중이라고. 지금 부대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다 몰려 있는데 거기 하나 들어가면요. 샤그리 그냥 격리돼야 돼요. 그 총도 못 쏘고 죽을 수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아까 말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뭐죠? 한국은행 금고키를 확보해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 통제키를 확보해야 되죠. 통제하려고. 그 사람들 출퇴근 시키면 안 되죠. 그죠? 발전소, 급수원, 전기, 그리고 에너지원, 가스, 교통시설에 대한 통제권 이런 것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약품 확보, 식량 확보. 자, 음,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엉뚱한 얘기 하나 해야죠.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생각도 안 나실 겁니다.
이 KBS 뉴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 PB를 인터뷰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한참. 근데 이 지금 한국방 KBS 메인 뉴스 9시 뉴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징계를 내렸어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사실 우리 언론의 결국은 조국 사태의 상당 부분은 검찰의 기소 독점지 그리고 검찰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촉발됐고 그것의 빌미를 준 건 조국이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언행이 불일치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럼 조국이란 사람이 그 정도로 되려고 기소가 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가 개판인데 누구 하나 검찰은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고 그것에 이제 같이 부안해동했고 그것을 그런 엉터리 수사를 공범이었던 우리의 그 거대 레거시 언론이라는 에 대한 책임 아무도 지으려고 그러지 않죠.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어쨌든 뭐 그런 상태가 된 결국은 그것에 상당히 큰 중심에 있었던 KBS의 그 인터뷰 일종의 선택적 왜곡. 방심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전문을 쭉 들어보는데 알릴레오에서 그랬죠.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한 얘기 한 맥락은 이게 아닌데 물론 KBS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재심 불복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재량이다. 언론사의 재량이다. 그래서 팩트 중심을 구사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쓰레기 언론들, 기레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터뷰를 팩트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거. 아니 누가 몰라요 팩트라는 거. 근데 이 팩트라는 걸 순서를 바꾸고 의도에 따라서 팩트만 가공해도 거짓 사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방송이란 매체. 아직도 기레기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뭔지 모르지 않죠? 알죠?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재심하고 또 어쨌든 소송까지 갈 거예요. 특히 검찰과 시사. 이제 여기 심의위원 중에 하나 김지영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은 한겨레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방의 재량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의 주장을 살려 불리한 것만 부각하고 유리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택적 받아쓰기는 우리 언론의 고질병이고 검찰별 기사가 특히 심하다. 이런 관행이 심의로 규율하기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이걸 뜬금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뜬금없는 게 아니죠. 오늘 방송의 제일 앞에 제가 뭘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언론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히려 소위 어떤 언론은 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소불위인 검찰과 합쳐져 갖고 결국은 아닌 것도 기로 만들어내고 긴 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정권에서 언론의 자유,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다가 반대로 언론의 자유를 하다 보니까 언론 스스로 권력화되는
언론 스스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권력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자만과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를 스스로 자정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종교 범죄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 언론 범죄, 언론인들이 하는 범죄, 그것도 막강한 언론들이 하는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종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선택적으로 왜곡하고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왜곡 제공해서 결론을 이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판사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주주의의 적이 양산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히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결국은 본질로 돌아왔죠.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 검찰, 결국은 민주주의의 적들을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적들을 어떻게 민주주의 내에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시스템대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제 고민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난해진 거죠. 어디 가서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언론이 좋아하겠습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소위 말해 일곱시 언론들이 다 아웃 아웃 아웃. 음, 어, 그래도 저는 뭐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프로파일러고 해야지 저 얘기를 하는 프로파일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이 사회 안전을 최소한 제가 지키지 못해도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고민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저를 제 양력을 뭐라고 왜곡을 하든 뭐라고 조작을 하든 뭐라고 하든 결국은 저는 저일 뿐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한번 오늘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여성 1인 가구 증가의 그림자. 주거침입 5년째, 5년 새 2배. 아시다시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생활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아마 이거는 경찰의 규정일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24일 주거침입 검거 인원은 작년 2019년도 15,606명.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8,200에서 2배 늘어난 거죠. 다른 것들은 뭐 주치폭력은 19% 줄어들었고 12만 명에서 9만 명, 9만 8천 명으로 운전자 폭행은 20% 3,400명에서 2,000명 줄어들었고 근데 유독 생활폭력 가운데 주거침입만 유독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그래서 1인 여성 가구 범죄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해서 2017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낸 어,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서 범죄 피해가 2.3배나 높았다.
이거는 뭐 굳이 조사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2배 이상 높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을 당할 가능성은 11배 높았다라는 거예요. 즉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피해가 2배가 높았는데 그것도 주거 침입으로 피해를 당한 가능성은 11배가 높았다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짜장면 배달부 놈이 그건 국만이 와해 나온 거죠. 어디 가서 이제 이 혼자 사는 여성들 짜장면 배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훑어보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계속 스토킹하고 근데 그 스토킹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하고 또 처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해달라고 했는데 약속해야겠다. 뭐 무슨 약속을 해 또 가서 또 해야겠지. 그죠? 경찰의 이 형정원이나 경찰의 이 시각이 대단히 뭐가 잘못됐다는 게 이걸 생활폭력으로 생각하고 어, 뭐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범죄입니다. 그 성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범죄의 일종이죠. 성범죄의 하위 유형이죠. 주거침. 근데 우리는 주거침입 자체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범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했을 때는 그 주거침입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처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형정원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도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경찰청은 모른다고 무식한 애들이니까 모른다고 쳐도 형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죠. 결국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주거에 대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에 대한 침입은 성범죄의 영역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증거 제출, 수사, 처벌, 그 다음에 재범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딸랑, 딸랑 형정원에서 뭐 당연히 뭐 1인,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피해가 높다. 그렇죠? 주거 침입은 영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각들이 없어요, 생각들. 범죄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입증해야 되고, 이 부분 어떻게 수사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쭉 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고가운 거죠. 그러니까 저를 그냥, 어, 그냥 사회학자로 지정하는 누군가가 쓱 바꿔놓은 거죠. 제 양력을 마음대로 하세요. 뭐 맞고든 말든.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이 바뀌진 않으니까. 제가 하는 음, 경찰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데이트 폭력의 처벌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주거 침입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암수 범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신고 안 했던 게 신고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다.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피해 정도나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뭘 어떻게 어, 대응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한다 한들 검사는 기소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해본 거 보세요. 기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언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성범죄 시스템에 대한 성범죄 사업 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안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은 계속 1인 가구의 여성 1인 가구의 성폭력 문제나 주거침입 문제가 늘어나는 거죠.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전자발찌를 찬 전자발찌가 인제 하도 이제 전자발찌가 뭐가 엉망이라고 떠들어대니까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자발찌에 대해서 뭐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어 인제 요번부터 바뀐 게 뭐냐면 전자발찌 그러니까 를 차고 있는 사람과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그거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접근 금지가 됐고 그 사람을 공격한 범인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졌을 때 그 가해자한테 거기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능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지능형으로 바뀐 건 당연히 지능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 벗어나세요? 안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있으면 그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있는 공격 범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해서 피해자가 두려움을 떨고 있어서 스마트워치 같은 걸 제공을 했는데 실제로 접근한 걸 보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안 받거나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뭐 경고를 받아도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누구한테 출동해 달라고 해야 되죠. 첫 번째, 흔히 말하는 기금, 구조요원 말하자면 이 저기 비정규직 아니 보호관찰관소에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느냐. 현실적인. 그것이 못하면 경찰들한테 이제 출동해 달라고 했을 때 경찰들이 거기까지 인원이 되느냐. 즉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엊그제부터 시행했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오히려 공격자 한테 면죄부를 주거나 변명의 거리를 주거나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걱정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시죠. 좀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앞에서 해야 될 건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이 한 건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 기법 노출이 우려돼 부적절하다 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A씨라는 사람이 서울 북부지검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했는데 그 A씨가 원고 패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A씨는 2016년도에 북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거짓말 심리생리 검사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주요하게 돼서 2018년 11개월의 징역 11월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정확히 실제로 이제 엄격히 봐야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A씨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검찰에서 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 반응이 나와서 그것이 주요하게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갖고 유죄가 됐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선 사실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이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거짓말 탐지기 믿을 수 없다. 당신들이 한 2016년에 실시한 그 녹음물, 질문지 결과표를 넘겨달라라고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유를 본 것은 피고가 검찰이죠. 검찰이 비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지침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사무처리 준칙이라서 규칙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갖고 그 A씨가 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앞쪽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행정기관, 특히 검찰, 경찰 같은 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야 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원칙이죠. 공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공개 못할 것 같으면 상위법으로 만들어 공개를 못하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상위법에 그걸 다 이를 말한 대통령령이나 사무규칙으로 다 넘겨버리니까 결국은 법의 취지는 좋은데 즉 말하자면 뭐든 공개하라고 하는데 단 어떤 경우에는 못한다. 그 경우 못하는 경우를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해버리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딱 많은 디테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문제는 이 심리생리검사의 질문 구성 방법이나 질문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구체적인 자료 해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검사 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해요.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결과가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취득하게 되면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증거분석기관을 넘깁니다. 그럼 증거분석기관에서 증거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증거 분석할 때 그 증거의 검체, 시료는 일부를 남겨둡니다. 똑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변호인, 그 피고 쪽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DNA 자료 같은 경우는 PCR, 그러니까 DNA 증폭 검사 같은 것이 없어갖고 DNA 검사가 상당히 어렵지만 요즘은 PCR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폭해두는 게 많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하고 DNA도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는 검찰의 아니면 수사기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사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즉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일반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판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하는 거고 배심원제에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짓말 탐지기로 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했으며 그 검사한 것이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 검찰이 이렇게 조사해서 거짓 나왔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거짓이요. 라고 하면 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참 걸리는 게 그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방법과 평가 방법이 늘 다른 피고인, 검사들이 패턴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그것의 원리를 알고 있는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겠네?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 검사관들이 한테 직접 불러갖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우리의 판사나 검사들은, 특히 검사들은 지들 흔히 말하는 귀찮고 힘드니까 기밀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판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되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최소한의 흔히 말하는 평가 방법 아주 일부만 빼곤 공개를 해야죠. 이것이 왜 거짓말이어야 되는 논리적인 부분을 피고인한테 제시를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거짓말 탐지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조작한 방법을 써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것은 뭘 하나 툭 찍어서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라든가 여러 암시조라든가 어떤 말을 얘기했다든가 검사관이 어떻게 질문하는 이런 부분에 이 순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 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떤 국가수에, 아니면 어떤 증거 분석 기관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배심원이 있던 국민 앞에 누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뭐 질문 구성 방법의 패턴 때문에 웃기는 소리죠. 패턴이나 방법을 분석해서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그건 아무 쓰레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판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자도 모르는 거고, 이게 그냥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부적인 어떤 큰 합의를 찾아봐야죠. 이건 대법원 판결이 가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행정기관들의 이런 밀행주의, 기밀주의에 대한 심각하게 안 된다라는 걸, 그리고 어디까지는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계속 수사기관에서 몰래 피 거의 피의자를 압박하고 자기들이 증거를 이렇게 해갖고 어 실제로 합법적인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뭔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런 자기만의 아는 뭘 통해서 뭐 제시하고, 이런 방식의, 사실은 공개주의 재판인데 증거 자체는 비공개주의. 검사들 웃기지 않습니까? 피고인들한테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 목록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수사와 증거 분석도 분리돼야 되고,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비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면은 그건 독재밖에 안 되는 거거든. 흔히 말하는 사법기관의 독재, 검찰의 독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그냥,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이게 아마, 글쎄요,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랑. 아,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네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항상 손 씻으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뭐 저는 하향으로 가야 된다.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